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의 시대 통계 요 세미나를 맡게 된 이브일이고요. 저는 인사이트 마이닝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사이트 마이닝은 그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2년 전부터 시작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통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요 데이터 시대의 통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왜 데이터인가? 지금 시대가 데이터의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 데이터의 시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라고 한다면 좀 더 이렇게 대면으로 한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들어간다면 이제 사이트라는 거는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힘, 파워를 사이트라고 합니다. 보통 시야, 시력 또는 뭐 관망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힘 이런 걸 사이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는 이유는 이런 사이트라는 파워를 잃었기 때문에 안경을 쓰죠. 그리고 안경을 쓰게 되면 그 전엔 잘 보이지 않던 것 또는 흐리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걸 얻는데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인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이트. 그래서 인사이트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통찰력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걸 직역을 하면 안을 볼 수 있는 힘. 그 안이라는 건 보통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힘, 즉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힘, 이 파워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갈망, 사람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데이터의 시대냐면 이 사람의 마음,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이 데이터가 쌓이고 그다음에 그 쌓여진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의 마음이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왜 데이터의 시대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을 이제 고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객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기업에서는 이 정확하게 보고 싶은 거고 또 이 사람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A라는 갈망이 채워지면 또 새로운 B라는 갈망이 또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고객들의 마음을 기업들은 계속해서 추적해서 정확하게 알아나고 그들이 원하는 이 서비스와 제품,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시적절하게 제공하면 그게 바로 비즈니스랑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데이터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욕망들을 정확하게 읽어서 거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한다면 이게 바로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거나 또는 기존에 고정적으로 계속 들었던 비용들이 이제 감소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미나를 통해서 또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문제 정의입니다. 데피니션인데 아인슈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1시간 정도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약 55분 정도를 문제를 정의하는 쪽에다 쓰고 약 5분의 정도의 시간을 문제를 푸는 쪽에다가 쓰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또 힘은 저는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AI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까? 지금이 어쩌면 그런 거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가면 그 AI 알고리즘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것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I 알고리즘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정의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 카이스트 총장 이광용 카이스트 총장이 좀 취임을 하셨는데 이분의 취임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이광용 총장님의 취임사 12분 정도 되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매우 좋은 뭐랄까요, 식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큐 카이스트라고 해서 큐가 바로 질문하는 인재입니다. 질문하는 인재. 네, 그래서 이전까지는 질문을 보통 선생님들이나 교수나 학교 현장에서는 그들이 만들었고 그들이 만든 문제를 학생들은 누가 더 정확하게 빠르게 푸냐가 이 당시에 이제 인재를 만들었다 한다면 이제 향후의 인재는 누가 이 새로운 질문을 기존에 없었던 질문들을 좋은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새로운 인재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 보면 연구가 있는데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랑 연결되는 것처럼 누가 문제를 잘 정의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점점점 중요해지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면 이분은 한빛미디어 의장 박태웅 의장인데 이분이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으로 그전에도 유명하셨던 분 같은데 이 칼럼 때문에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크게 한 4가지 주제를 하는데 저는 이제 빨갛게 여기 지금 보시는 파워포인트 내용 보면 정의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정의하는 사회.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도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는 뭐냐면 이미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질문들을 저희가 열심히 카피하고 그거를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문제에 집중해서 현재까지는 선진국이 돼 있는데 앞으로도 과연 그럴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저희가 카피할 선진국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질문을 만들어내는 이런 나라가 돼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선진국에 진입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박태웅 의장의 칼럼도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정의가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직면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웹이나 앱 여기에 이제 사용자들이 남긴 글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용자들이 그 화면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로그 데이터로 잡히고요. 그다음에 IoT 같은 이 센서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문서라든가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이런 것들이 또 데이터로 수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부터 했던 설문조사도 있죠. 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지금 데이터로 수집이 되어 있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또 데이터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구분하는데 이 데이터 분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측입니다. 예측. 그래서 미래에 어떤 관심 있는 수치가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들을 예측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분류하는 거죠. 암인지 암이 아닌지 그 다음에 불량인지 불량이 아닌지 이런 분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분석이고요. 또 하나는 관계를 분석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짧게 보면 예측은 보통 여기 그 레이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Y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Y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Y가 뭔지 이 부분을 명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파트에서는 이 Y를 레이벌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레이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스로 숫자로 되어 있고 숫자가 의미 있는 거 이런 걸 수치형 자료라고 하는데 관심 있는 Y가 수치형이다. 그러면 이 분석은 예측이 되는 겁니다. 예측. 그래서 이 예측을 기존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잘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측에 필요한 보면 사이즈, 베드, 베스, 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집의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방수라든가 욕실수, 그 다음에 지역 이런 것들이 보통 피처로 합니다. 피처. 그리고 기호로는 X로 많이 하는데 예측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X들을 잘 찾아내는 거 이런 걸 피처링을 하는데
예측에도 또 정말 또 중요한 거는 이 y가 정해졌다면 이 y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x들은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찾아내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좀 분류인데, 여기서 이제 y가 범주형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숫자로 되어 있더라도 숫자가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범주형이라고 하는데, 이 y가 범주형인 경우는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분류에 도움이 되는 이 x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 새로운 어떤 거 왔을 때 분류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위에 보면 트레인 데이터인데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해서 테스트 대 자동차라는 이미지가 왔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해서 이 x들을 잘 분석해서 이 y가 자동차라고 정확하게 분류를 하면 이게 이제 분류 성능이 높아지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류 같은 경우는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요 예측에는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예측 같은 경우는 R-스퀘어라든가 MSE라든가 RMSE라든가 MAP, MP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예측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예측해지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면 그런 모델들 간에 어떤 예측 모델이 더 좋은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 분류에서는 여기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 ROC 커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류 알고리즘들, 모형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모형들 중에서 어떤 모형들이 성능이 좋은지 이런 걸 하실 때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의 또 한 측면이 이제 관계 분석인데요.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그래도 개인과 개인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에서 어떤 사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되겠죠. 요즘 코로나 이런 부분에서 감염이라고 지금 저희 또 4차 팬데믹처럼 이렇게 가는 현상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이 네트워크 정보가 정확하게 있다면 저는 그 네트워크를 끊으면 감염 부분이 저는 차단되는 부분이 돼 있어서 이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게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개인들의 어떤 네트워크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갖고 있다면 이런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는데 도움을 줄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 안에서, 한 기업 안에서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조직들과 조직들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런 부분에도 또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 논문 저자들입니다. 논문 저자들과 저자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도메인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묶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메인을 가진 사람들이 저자들이 묶이고 또 저자들과 저자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저자들 중에서 어떤 저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분석은 크게 예측, 분류, 관계 분석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중요한 게 요 데이터의 전처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목적에 맞게 이 데이터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일단은 가장 의심을 하는 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그런 의심의 눈으로 데이터를 보시고, 첫 번째는 이 데이터가 입력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다르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요즘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가 들어온다면 이 센서가 고장이 나서 아니면 어딘가 부분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되게 잘못된 어떤 데이터를 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가 매우 중요하고요. 찾아낸 다음에는 그거를 수정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에 보면 만약에 사람으로 한다면 사람한테 어떤 그 정보를 조사했다 한다면 사람들이 다 응답해 주는 거 아니고 민감한 주제, 민감한 부분들은 응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어떤 일부의 데이터는 저희가 저장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결측치, 영어로는 missing value를 하는데, 과연 데이터에 missing value가 있는지, 네, 있다면,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결측치 부분을 삭제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예, 다른 값으로 그 missing value들을 바꿔치기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치형 자료를 한다면 평균이라든가 가중평균, 중위수 등으로 하고, 이게 범주형으로 한다면 빈도가 가장 많은 걸 하거나 또는 때로는 빈도가 가장 적은 거,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상치라고 해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아주 큰 값이나 아주 작은 값, 이런 것들을 이상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분석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 안에 이상치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상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보통 같은 경우는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 이상치가 있으면 무조건 삭제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모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고, 이상치가 있을 때는 이상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쓴 결과 하나, 이상치이기 때문에 삭제했을 때의 결과 또 하나, 변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하게 큰 것들을 작게 만들어주는, 이게 로그 변환 또는 루트 변환, 역수 변환, 이 다양한 변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변환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로그 변환했을 때의 결과, 루트 변환했을 때의 결과, 또 역수 변환했을 때의 결과를 각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위에서 소개했던 대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큰 값들은 특정한 어떤 하나의 값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용했을 때, 삭제했을 때, 변환했을 때, 또 다른 값으로 대체했을 때, 이런 모든 결과들을 하실 수만 있다면 다 해보고, 그것들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현재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예측이라든가 분류의 성능에 가장 좋은지, 이런 걸 해보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분석에는 어떤 분석 방법론이 있는지 또는 알고리즘이 있는지를 보면,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제 관점에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처음 해야 되고 가장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바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데이터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데이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데이터 스스로 말하게 한다. 이런 철학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분석 파트인데요. 주로 이제 표나 그래프 또는 기술 통계량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의 열에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는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에게 많은 시간과 돈을 줬는데 그 정도밖에 분석 안 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반대적으로 분석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각 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끄집어내야지만이 뒤에 나오는 이 AI 알고리즘으로 가는 게 좋은지, 한다면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 게 좋은지, 또 그다음에 분석된 결과가 뭔가 나왔을 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잘 해야지만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분석을 하시게 된다면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가설 검정, 통계적 분석 방법론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의 중급에서 이제 고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설 검정,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가설 검정 파트가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는데, 이 머신러닝 부분에 보면 통계 분석 방법론하고 상당히 겹칩니다. 그런데 이제 접근하는 그 방법이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상당 부분 겹칩니다. 딥러닝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부분이 있고 딥러닝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와 그래프 또는 기술 통계량 이런 것을 통해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 가설 검정 부분에 있는 거, 원 샘플, 테스트, 투 샘플, 페어드, 그 다음에 아노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집단 간의 차이가 되겠고요. 이 상관 분석이 이 관계 분석이 되겠고요. 회귀 분석도 관계 분석인데 주로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가 있는지 보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 Y가 이 범주형 이런 거 이때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집 분석, 판별 분석, 주성분 분석, 시계 분석 뭐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많은 분석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부분으로 온다면, 이 머신러닝하고 이제 통계하고 이제 통계적 방법론하고 차이를 보인다 한다면, 저는 제가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이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이 부분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집된 데이터를 트레인, 아까 소개되었던 여러 가지 분석 방법론들을 적용, 여기서는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학습할 데이터를 만들고 그 학습한 것이 과연 잘 학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 데이터로 하죠. 그래서 뭐 5대5로 할 수도 있고요. 6대4, 뭐 7대3, 8대2, 9대1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트레인 데이터를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테스트 데이터 있는데 이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뭔가 조정해 줘야 되는 그런 요소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지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밸리데이션이라는 데이터를 더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이건 워낙 많이 들었을 거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도학습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KNN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그 차원 축소라든가 그 다음에 부스팅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을 때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은 이제 정답이 없을 때 학습하는 건데, 보통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묶어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비슷한 개체들 간에 묶어주는 방법. 그래서 이것도 클러스터링도 두 가지가 있다면, 하이어라키컬, 이 계층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난 하이어라키컬 이 부분이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걸 K-means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부분인데요. 이 딥러닝 말 그대로 진짜 깊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원이 있잖아요. 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레이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풋 레이어, 제일 끝에가 아웃풋 레이어, 그 중간에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히든 레이어들을 많이 쌓아가는 거죠. 그럼 히든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부할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딥러닝 보면 크게 저는 CNN하고 RNN 이렇게 두 개 소개시켜 드리면 CNN은 보통 이미지 분석 같은 거 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요 RNN 같은 경우는 순서가 의미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도 되고 악보도 되고 영화 같은 동영상도 앞 장면과 뒷장면이 별개가 아니라 뭔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때 하는 게 RNN이 되겠고 그 중에서 특히 시계열과 시간 이런 것과 할 때 LSTM이라는 이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트라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 요 버트보다는 또 다른 GPT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히 번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주 뛰어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SAS, SPS, 스타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료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과 파이썬 이게 오픈소스라고 해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파이썬이고 그 다음에 이제 R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 쪽으로 오시고 싶은 분들은 파이썬과 R 이런 것들 쪽에다 더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대의 어쩌면 통계 이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 기초적인 통계 부분을 소개하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이 5개의 단어의 요 의미가 뭘까? 요
통계에서 말하는 이 5개의 의미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면 앞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통계적인 이론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중심, 두 번째 다름, 세 번째 차이, 네 번째 관계, 그 다음에 유사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 대표값이 있는데요. 중심 대표값으로 많이 쓰는 건 평균이 있고 절사평균, 중위수, 최빈수가 있는데 여기서 대표한다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대표한다라는 거는 대표적 값은 딱 하나가 되거든요. 그럼 대표 당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로 본다면 평균이라고 한다면 값이 하나가 되는 거고 이 평균이라는 건 수많은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평균이 이 수많은 수치형 데이터들을 대표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대표한다라는 거는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평균과 이 대표를 당하는 수많은 수치형 데이터들은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 이게 통계에서 말하는 대표죠. 그 표본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표본이 잘 뽑혔는지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표본이 모집단이라는 거를 대표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럼 대표한다라는 건 이 표본이 이 모집단이라는 건 전체고 표본은 일부거든요. 그러면 이 일부가 과연 전체랑 비슷하게 생겼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할 때 이 표본이 정말 잘 뽑혔냐.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결과를 바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과연 이 여론조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00명을 표본으로 뽑았다. 그러면 과연 이 1000명이 과연 4천만 명 유권자들을 과연 잘 대표하는 비슷하게 생겨 1000명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선철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신문이나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런 거 할 때 표본이 과연 정확하게 잘 뽑혔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이제 다시 대표값으로 온다면 평균, 절사평균, 중위수, 최빈수가 있는데 이 평균이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대표값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균은 아주 큰 값이나 아주 작은 값, 이상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만약에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다면 평균은 이상하게 커지거나 이상하게 작아져서 이 수많은 데이터들과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평균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고객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기서 이 평균이 가지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평균보다는 절사평균이라는 건 데이터를 정렬을 하고 작은 쪽의 일부, 큰 쪽의 일부 데이터를 뺀 나머지 데이터의 평균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을까 봐 때문에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위수가 있는데 이 중위수는 이 데이터를 정렬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반으로 딱 자르는 값이 중위수가 되는데요. 이 값은 이상치가 있건 없건 이상치의 영향을 잘 안 받으면서도 이 데이터를 잘 대표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심을 보실 때는 평균보다는 중위수를 향해서 자꾸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빈수는 이 데이터 중에서 똑같은 게 가장 많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여기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데이터에 평균이 적절할지 절사평균이 적절할지 중위수 또는 최빈수가 적절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제가 방점을 찍고 싶은 거는 이 다름입니다. 이 다름을 퍼짐이라고 하고 산포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항상 바라볼 때는 과연 이 데이터는 얼마나 다르지? 여기에다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단을 만나더라도 이 집단은 얼마나 다르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다름을 알려주는 수치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범위가 있고요. 4분의 범위가 있고 표준 편차가 있고 중위수 절대 편차가 있어요. 이 중에서 다름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 편차는 이 평균과 데이터들이 과연 얼마나 다를까 정도를 알려줘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데이터들이 평균과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건 평균과 매우 비슷한 데이터들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기술 통계량인데
이 표준 편차는 평균이라는 값으로 구해지는 거예요. 평균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 표준 편차를 계산해 주거든요. 그럼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이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표준 편차도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표준 편차 값이 엄청나게 커져요. 작아지는 일은 없어요. 커집니다. 그러면 이 다름을 실제보다 더 크게 얘기하는 이런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밑에 네 번째 보면 중위수 절대 편차가 있는데 이 중위수 절대 편차는 이 중위수와 데이터들이 얼마나 다를까를 알려주는 거고요. 얘도 중위수 개념이 들어가서 이걸 구해주거든요. 그러면 중위수는 이상치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중심은 중위수, 그 다음에 다름은 중위수 절대 편차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이 과연 중심이 어디에 있고 데이터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위수와 중위수 절대 편차 이런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차이를 쓸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단과 집단 간에 과연 차이가 있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냐. 그래서 A 집단과 B 집단, A 방법과 B 방법 이런 것들이 과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전 집단과 사후 집단을 보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A 집단과 B 집단은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개체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A 집단에 있는 그 값이 B 집단에 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걸 독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독립된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가 있는데 요 두 번째 보시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몸무게랑 이 다이어트를 한 후에 몸무게 이거는 동일한 개체의 사전과 동일한 개체의 사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 있고 그래서 사전 집단과 사후 집단 간의 차이가 있냐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개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집단, B 집단, C 집단 K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냐 이런 것들 할 때 통계적인 분석 방법은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이를 얘기할 때 어떤 거에 차이가 있냐면 실제 값이 있고요. 예측이나 분류를 통해서 나온 값이 있어요. 이걸 뭐 추정값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예측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분류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데이터와 이 분석을 통해서 나온 값 간의 이 차이를 봅니다. 차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형이 좋냐 알고리즘이 좋냐 분석 방법론이 어떤 게 좋냐 이런 거 할 때는 실제와 예측한 거 실제와 분류한 거 이것들 간의 차이가 가능하면 없는 거 0에 가깝도록 해두는 거 좋겠죠. 네, 그런 부분에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관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관계. 그래서 어떤 데이터랑 어떤 다른 데이터랑 관계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관계라는 건 통계에서는 크게 이 관계를 측정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관관계고요. 또 하나는 인과관계고 또 하나는 연관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수치형 자료 간에 직선으로 돼 있냐라는 겁니다. 직선처럼 보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관계가 있냐가 이 통계에서 말하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직선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X라는 수치형 자료가 증가할 때 Y라는 수치형도 증가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직선의 형태인지 또는 X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Y는 감소하는 이런 직선에 가까운 모양을 띠고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상관관계가 강하다, 상관관계가 높다. 그 다음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 통계에서 말하는 상관이라는 건 직선입니다. 선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그래서 X라는 피처가 Y라는 레이벌의 원인과 결과,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뭐냐면 회귀 분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Y가 수치형인 경우는 회귀 분석이고요. Y가 범주형인 경우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인과관계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연관관계입니다. 연관관계. 그래서 연관관계는 이거를
시장 바구니 분석, 바스켓 어널리시스 뭐 이렇게 하고요. 이런 것들이 발전된 거를 추천 알고리즘을 하는 거죠. 그럼 고객들이 구매한 내역, 상품들을 쭉 봐서 그 상품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상품들을 사간 사람이 B라는 상품을 사간, C라는 상품을 사간, D라는 상품, 이런 관계를 봐서, A라는 상품을 사간 사람들이 B라는 상품들을 정말 많이 사갔다. 그럼 어떤 고객이 A라는 상품을 사가면 B라는 제품을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관 관계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는데요. 유사도라는 겁니다. 유사도라는 게 이제 비슷한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의 반대말은 비유사도가 있죠. 비슷하지 않은 정도. 그러면 어떤 개체와 개체가 과연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 이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파악하는 게 바로 거리 개념입니다. 거리. 그래서 거리는 여러 가지 거리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유클리드 거리가 있죠. 요 그림의 위쪽에 보시면 이게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언제 배운지 모르겠지만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각일 때 빗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에 제곱한 걸 루트 씌운 다음에 해준 게 이게 유클리드 거리가 되는데 이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개체와 개체들 간에 비슷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리가 맨하탄 거리, 민코프스키 거리, 그다음에 코사인 유사도라고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코사인 이걸 표현했는데요. 이 각이 코사인 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두 개체 간에는 비슷하다고 판단하고요. 반대로 이 코사인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 개체는 비슷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상관관계, 직선의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숫자가 바로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있고요. 이 절대값이 1에 가까우면 두 개체는 비슷한 개체라고 보고 그 다음에 0에 가까우면 이 두 개체 간에는 비슷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군집 분석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추천 알고리즘 한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문서들 간에 쭉 봤을 때 이런 문서들이 비슷한 문서예요 라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토픽 모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개념들이 이런 것들에 쓰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 중심, 대표라는 값, 그 다음에 다름이라는 값, 그 다음에 차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관계, 유사도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부분을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데이터의 시대인데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데이터 그리고 품질이 좋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수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분석된 결과에 의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지금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